2020년 지방직 정보보호론 해설 강의를 하게 된 해커스의 곽훈입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정보보호론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중하 수준이었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법 중에서 그 개인정보보호법 무조건 하고 가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17번, 18번, 19번 문항 세 문제나 출제되거든요. 근데 얘도 그러니까 소거법을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 요구사항 정확히 확인하고 이게 이제 옳은 건지 아니면 틀린 건를 찾는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가장 틀린 답, 가장 옳은 답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섣불리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충실했으면 높은 점수 획득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실수나 뭐 개념 이해 부족만 없었으면 만점도 충분히 가능한 시험이었다고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시험 대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무조건 갖고 가셔야 돼요. 갖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문제 유형이 바뀌더라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해 중심의 학습. 그리고 뭐 컴퓨터 일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주 나오는 개념에 대해서는 심화 학습, 그런 개념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적점 정수 분포는 90점에서 100점 사이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1번 쉬웠죠. 1번 보면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번에 바이러스는 다른 프로그램에 자신을 복제해서 악의적 목적을 수행한다. 복제 나왔고요. 2번에 랜섬웨어는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해서 자료를 인질로 잡고 금전을 요구한다. 비트코인 요구하는 거죠. 맞는 지문이고. 3번에 웜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트로용만은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위장해서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자기 복제를 통해 다른 시스템으로 확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줄 알았는데 비정상 프로그램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트로이목마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고 있어요. 1번에 암호화 복호화 속도는 공개키 암호보다 빠르죠. 왜냐하면 비대칭키는 수학에 기반하고 있는데 얘는 어떤 구조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키의 길이가 공개키 암호보다 상대적으로 짧다. 공개키 같은 경우에는 뭐 1024, 2048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얘는 뭐 128, 256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짧은 거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사용자의 증가에 따라 관리해야 할 키의 수가 비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비례는 아닌데 어쨌거나 조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가 이제 그 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비례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가장 틀린 답은 3번에 공개키는 암호화에 사용하고 개인키는 복호화에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비대칭 키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저게 잘못되었고요. 그 다음에 3번도 쉬웠죠. 가라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메시지 인증 코드 가하고 나는 대칭키니까 공유키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서면 같은 경우에는
개인 키로 서명 작성하고 공개 키로 서명 검증하는 거니까 개인 키, 공개 키. 그래서 3번 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건 안 된다니까? 모드는 있을 수가 없다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 거예요. 일단 이번에 수입된 증거가 결함이 없이 위 변조가 위 변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무결성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3번에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상황이라면 디지털 포렌식의 분석 결과는 항상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거는 재현의 원칙이고, 그리고 4번에 증거를 획득한 뒤에 이분보법 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 및 각 과정의 담당자가 명확해야 하고 이에 대한 추이하는 게 연계 보관성의 원칙. 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이 무엇을 했냐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증거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모든 증거가 그렇지 않고요. 이런 무결성, 재현, 연계 보관성, 뭐 신속성 여러 가지 그 원칙이 있잖아요. 그게 지켜진 증거에 한해서 법적 효력을 가져요. 아무 증거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요게 잘못된 거, 요게 잘못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5번에 암호화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는 거예요. 2번에 AS는 국내에서 개발된 블록 암호 알고리즘으로 국제 표준이 되었다. 이거는 뭐 아리아 같은 애가 있을 거고요. 3번의 시드는 세개의 키값을 사용하고 데스의 3배인 168비트의 보안 강도를 제공한다. 이거는 트리플 데스일 거고요. 4번에 RSA는 큰 소수의 곱을 인수 분해하기 어렵다는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비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1번의 데스는 56비트 키를 사용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맞죠? 저거는 맞는 지문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요거를 조금 어렵게 공부했는데 되게 쉽게 나왔죠. 왜냐하면 1번, 3번, 4번 지문에 다른 국내 키가 있으면 어렵게 되는 건데 저렇게 돼버리면 되게 쉬운 문제잖아요. 6번에 국내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주도로 개발된 암호 알고리즘. 국내니까 아리아밖에 없어요. 데스는 리스트고, 그리고 RC5는 RSA의 리베스트가 만들었고, IDA는 라이와 메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7번에 보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보드 정보를 가로채는 방법. 요건 키 로깅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피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이메일을 받았는데 거기 URL을 클릭했는데 사이트로 갔는데 사이트는 진짜인데 뭐 팝업이 가짜. 그래서 그 가짜 팝업에다가 개인정보 입력하는 거일 거고요. 그다음에 파밍 같은 경우에는 뭐 DNS 스푸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스미싱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URL 클릭했는데 악성 코드가 깔리는 그걸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 거예요. 이것도 쉬웠는데 1번에 패스워드는 길이가 길고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할수록 무차별 대입 공격에 대한 안전성이 높아진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SSO는 한 번의 인증으로 다수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우리가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OTP는 한 번 생성되면 그 인증값이 임시적으로 한 번에 한해서만 유효하고 시간 동기와 이벤트 동기와
챌린지, 응답, 그리고 뭐 S키 방식 등으로 생성된다. 우리 많이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생체 인증은 신체적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고 별도의 보안 대책이 필요하지 않다. 일단 복제 가능하고요. 우리가 옛날에 신문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실리콘인가 그걸 뭐 지문 같은 거 만들어내 가지고 그대로 복제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의 보안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별도의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메이크 센스한 수준에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공격자가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위장해서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통해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다수의 호스트에 전송하는 공격법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많이 했던 건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공격자고요. 공격자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이렉트 브로드캐스트를 보내가지고 이때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죠. 그러면 이제 소스 IP가 바뀌었기 때문에 응답을 이렇게 받는 거죠. 리플라이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대상에게 수많은 패킷이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스머프 공격이고요. 그 다음에 심플루딩은 씬 에크 받은 다음에 에크를 안 보내는 상태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상 요청을 못 받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ARP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공격자가 들어가서 가짜 맥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ICMP 리다이렉트 공격 같은 경우에는 ICMP 리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네가 보내려고 하는 서버를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면 자기가 보내겠죠. 보내면 도청하고 그거를 원래 서버에게 포워딩하고 그런 식으로 도청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0번 보면요, 허니팟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인 거예요. 자, 보면은 1번에 허니팟은 공격자에게 쉽게 노출돼야 되죠. 만약에 어렵게 숨겨져 있으면 어딘지 모르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는 얘기고. 그리고 2번에 허니팟은 쉽게 해킹이 가능한 것처럼 취약해 보이게 한다. 맞죠? 3번에 허니넷은 여러 허니팟을 포함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그다음에 4번에 허니팟은 시스템을 통과하는 패킷에 대해 일부분만을 샘플링해서 감시한다. 요거는 허니팟이 아니라 IDS 같은 애들이죠. 4번이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이건 소거법을 진행해도 4번밖에 답이 안 나와요. 3번 좀 애매하긴 하지만 4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은 11번에 정보 시스템의 접근 제어 또는 로그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것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1번의 인증은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행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인간은 인증된 주체에게 자원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거나 제한하는 과정이다. 맞고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authentication이랑 authorization 정리하셔야 되고, 4번에 책임 추적성은 시스템에 접근한 주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록해서 필요할 때 그 행위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이번에 감사 추적은요, 시스템의 위험을 평가하고 비용 대비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아니고요. 요 과정이죠. 책임 추적성의 과정이랑 비슷한 과정이죠. 저거는 저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12번에 영국이 제정한 정보보호관리체계 표준은 뭐냐라는 건데, BS가 그 브리티시 스탠다드잖아요. 요거밖에 답이 안 나오고, 피스마는 미국이고요. 여러분이 생소한 니스트
53, 요게 SP인가 그럴 거예요. SP인가 그럴 텐데, 요게 피스마 내에 있는 거고요. 피스마 내에 있는 거고. 얘는, 그러니까 얘는 what, 목표인 거고, 얘는 이제 how인 거예요. 방법인 거고. PIMS는 요거는 개인정보 관리 체계, 요거는 국내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의미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13번도 쉬웠죠. 13번,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1번에 버퍼에 정해진 크기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프로그램 공격하는 행위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버퍼 오버플로우에 취약한 함수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연한 얘기고. 4번에 세그멘테이션 폴트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폴트는요, 그 사용하지 말아야 될 메모리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발생했을 때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의심할 수 있죠. 그렇죠.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그 버퍼를 오버플로우 시켜가지고 범위를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번에 메모리 공격을 방어하려고 주소 공간 배치를 난수하는 기법. 요거 ASLR이죠. 스택 가드가 아니죠. 가드는 카나리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게 잘못되었다라는 거고. 14번에 보안 요소 중에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 것, 기밀성이죠. 쉬운 문제였고, 가용성 같은 경우에는 허가된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인 거고, 그리고 무결성은 이제 위조 변조 되지 않는 거, 부인 방지는 내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15번에 정량적 위험 분석 방법에 해당하는 거, 요거 우리 많이 외웠었죠. 어떻게 외웠어요? 델시 순질 부스퍼, 델시 순질 부스퍼, 델파이법, 시나리오법, 순위 결정법 끝나고 과거 자료, 요게 이제 정성이고요. 과거 자료 분석법은 정량이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도 쉬웠죠. CSRF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CSRF는 너무 쉬우니까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SSRF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요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CSRF가 나온 거죠. 같이 정리하셔야 되고, 보시면은 1번에 쿠키를 변조한 후 불법적인 인증을 거쳐 권한을 획득하는 공격, 쿠키 변조 공격이고요. 2번에 악성 URL 보내서 클릭 시 피해자의 정보를 유출하는 공격, 요거는 피싱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입력값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공격, 요거 SQL 인젝션 공격이고요. 4번에 로그인된 사용자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공격자가 의도한 행위를 하는 공격, 요게 CSRF 이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요. 17번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출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거는 make sense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제 처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있어야겠죠.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위탁 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뜬금없잖아요. 누가 봐도 뜬금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맞출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몇 번 우리가 이제 다뤘는데 이거는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예요. 보호위원회가 하는 사무인 거예요. 그래서 17번은 4번이 답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서 몇 번 우리가 모의고사나 그런 데서 다뤘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은 위탁 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요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8번에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것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맞출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메이크 센스 하지 않는 걸 찾자면 볼게요. 이번에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 처리자 간의 가명 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중앙행정계의 장이 시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있을 수 있고요. 3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하게 된다. 나왔던 지문이고요. 4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가면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나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 있을 수 있는 지문이에요. 근데 1번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아니죠. 처리할 수 있죠. 요거는 뭐 몇 번 시험 문제, 몇 번 우리가 이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뜬금없잖아요. 정부 주체 동의 없이 내가 통계 작성을 위해서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보면은 19번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보면은 요것도 이제 몇 번 했는데 보면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단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사실 맞죠? 개인정보 이전받는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맞죠? 이전받는이에요. 이전받는. 이전하는이 아니라 이전받는. 그리고 4번에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맞죠? 근데 1번에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는 뜬금없지 않아요. 그죠? 뜬금없죠. 그리고 수집 출처는 당연히 내가 영업 양도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준 사람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출처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올바른 학습법은 도대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는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왔냐? 왜 그거를 시험 문제에 냈을까 분석하자면 얘는 정보 주체 이해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에서 나왔던 거예요. 요걸 보면은 여기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처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이것도 딱 시험 문제 내기 되게 좋죠. 이런 식으로 기출 분석이라는 거는 왜 그 문제를 냈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시고 그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고 그리고 영업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20번에 다음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공격 기술은 인 거예요. 이것도 되게 쉽게 나왔는데 신뢰관계에 있는 두 개의 호스트 사이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마비, 도스 공격으로 죽인 다음에 마치 자신이 신뢰관계에 있는 호스트인 것처럼 그러니까 IP를 뺏어와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IP 스푸핑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DNS 스푸핑 같은 경우에는 가짜 DNS 서버가 먼저 응답하는 거인 거고
스위치 제밍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제밍은 스위칭 허브를 더미 허브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 테이블이 있는데 맥 테이블을 가짜 맥을 보내가지고 맥 테이블을 이제 오버플로우 시켜가지고 스위칭 허브를 더미 허브로 만들면 더미 허브 같은 경우에는 패킷을 받으면 모든 포트로 보내기 때문에 모든 포트 중에 하나에 있다가 도청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고 스니핑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티어드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 TCP일 때랑 그리고 UDP일 때. 얘는 이제 순서 번호가 겹치는 거고요. UDP는 순서 번호가 없기 때문에 IP 쪽으로 내려가서 IP의 프래그멘테이션 옵셋이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의 학습 방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항상 좀 어렵겠지만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다르게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꼭 챙겨 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혹시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관련 법규에서 문제를 쭉 읽어보면은 튀는 지문이 존재할 거다. 그래서 맞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수고하셨습니다.